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병리과 정효셉입니다. 저는 이 시간 디지털 독성병리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본 강의의 강의록과 동영상을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디지털 병리, 디지털 독성병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의 현미경을 이용한 검사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장점인가, 그리고 디지털 병리, 디지털 독성 병리를 도입 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효성 검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독성병리학회에서는 디지털 독성병리에서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오피니언 페이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이 논문의 내용의 일부를 바탕으로 하였고, 또 이번 달에 대한병리학회지인 JPTM에 출판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과 병리학회 정도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병리 분야 레드북 평가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관한 내용도 있지만 디지털 병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도입이 독성 병리학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인데, 사람의 영역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사람의 속도와 정확도를 더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독성병리에서의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로 올해 파마 매뉴팩처링에서는 다음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 분석은 독성병리 학자의 일상을 도와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20년대가 바로 독성병리학의 디지털 르네상스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난소의 폴리클을 찾고 카운팅하는 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이미 반자동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소개하였고, 2018년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폴리클을 찾는 시도를 한 연구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분석이 가능한 정도로 기술 발전이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상업적 분석 기관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러한 딥러닝 독성 병리 분석 업체 중 하나인 패솔리틱스로 프리클리니컬 페이지에서 암 등의 독성 반응의 위치를 검출하거나 구글 인셉션 모델을 이용하여서 근육에서 이데마와 네크로시스 등 경계나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병변을 효과적으로 구분해내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이 분야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최근 여러 연구에서 기존의 현미경을 이용한 유리 슬라이드 진단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컨커던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디지털 병리의 사용이 의료 행위로 인정이 되어서 2017년 미국 FDA는 WSI 장비의 의료기기 등록을 허가하였고, 이를 통한 원격 자문 및 진단도 허용이 되어서 2018년 일본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 수가를 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등 현재 여러 선진국들이 이 분야 기술을 활발히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개 기관이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진료 현장에 도입하여 현재 가동 중이고, 올해에도 5개 이상의 각 기관이 도입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한병리학회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서 지난해 의료정보연구회를 주축으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발표된 국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입장문, 권고안 등을 리뷰하였는데요. 북미에서는 캐나다의 병리학회협회에서 2014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미 병리의사협회인 CAP, 그리고 어메리칸 텔레메디슨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패솔로지 어소시에이션 등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또 미 FDA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CDC와
CDC와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또 독성병리학회에서도 따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과 권고안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경제협력기구, 영국병리학회, 스페인 해부병리학회, 독일병리학회 등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호주병리학회, 일본병리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심평원 AI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급여 가이드라인이 병리학회 정보위원회 주도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되었고, 올 연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지털 병리는 디지털 스캐너를 사용하여 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변환된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여 병리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WSI라고 하는 전체 슬라이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진단, 그리고 자문 등에 이용하는 원격 병리, 그리고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 및 계측 분석과 컴퓨터 보조 진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톡시콜로지 패솔로지, 디지털 독성 병리는 이러한 디지털 패솔로지를 독성 병리학에 접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주 구성 요소와 그 주변 관련 장치를 살펴보면 유리 슬라이드의 디지털 영상을 생성, 획득하는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인 WSS 및 이를 운용하는 데 쓰이는 영상 획득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영상 입력 장치를 통해서 획득한 디지털 영상을 저장, 관리, 보존하는 영상 저장 시스템인 WSI 아카이브와 GPU 서버가 있고, 영상 관찰에 사용하는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같은 영상 표시 장치와 계측이나 주석을 기록하는 영상 뷰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영상 전송에 사용하는 통신 회선과 클라우드 등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는 병원이나 또는 랩에서 사용하는 LIS, EMR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병리 팩스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있겠습니다. 디지털 병리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자동 검체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적 요소에 의한 검체 바뀜이라든지 오염 등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환자 안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전문의 간 디지털 영상 자문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진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치료나 치료 기회의 상실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의 영구적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리 슬라이드 변색 및 파손, 분실의 위험이 감소하고, 병리 전문의로 하여금 과거 병리 검사를 쉽게 비교 판독할 수 있게 하여서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종합 판독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의료기관 간의 디지털 영상 공유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 시 슬라이드 추가 제작과 중복 검사를 줄여서 의료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병리 중에서도 디지털 독성 병리만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향후에 인공지능 자동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들이 도입이 된다면 정상 조직을 스크리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겠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정량적인 그레이딩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인터 또는 인트라 레버레터리 버라빌리티를 약 10% 정도까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후에 디지털 병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컨텐트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 시스템 CBIR이라고 하는 집대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 연구간 데이터를 비교한다거나 또는 종간 자료를 비교하거나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비교해 분석해서 교육과 진단, 연구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병리의 기술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정말 유리 슬라이드를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그 기술 수준이 올라온 것이 맞을까요? 이런 유효성 검증에 대한 연구는 2006년부터 대략 20여 편 정도의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논문 내용을 보면 다양한 장기,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유리 슬라이드와의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의 비교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디스코던시를 보인 검체의 특성이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는데, 대부분은 연구에서 다룬 샘플 사이즈가 좀 크지 않은 편이었고 에비던스 레벨 3 이하의 연구의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진단 정확도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고, 있더라도 판독자 의 변동성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유효성 검사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현재 비교적 안전하게 디지털 병리를 도입할 수 있는 염색 방법과 샘플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H염색 조직 슬라이드와 대부분의 특수염색, 면역조직 화학염색, 동결절편 검사 등은 큰 무리 없이 전체 슬라이드 영상을 이용하여 1차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생겨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포 슬라이드라든지 림프종이 의심되는 검체,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시험 운용과 높은 유효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포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보통 40x, 높게는 100x 5일 파워로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3차원적인 구조가 많은 갑상선 세침 흡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핵이 겹쳐서 정확한 판독이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에 초점 스태킹, G 스태킹이라는 방법으로 위상을 조절하면서 10단계에서 한 20단계 정도 초점을 바꿔가면서 스캐닝을 하고, 이런 여러 장의 위상차가 나는 영상을 모두를 통째로 그대로 보관하거나 또는 하나의 영상으로 합치는 합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G-스태킹이 충분히 구현될 경우에는 진단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스태킹을 충분히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WSI 진단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대신 그만큼 용량이 10배에서 20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스캔 시간이 또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냥 G스태킹을 높게 해서 스캐닝을 할 수는 없고, 적절하게 파일 용량이 전체 시스템 운용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진단에 무리가 없도록 최적화된 G스태킹 정도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 검사를 도입을 할 때는 각 기관에서 랩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옵티멀한 G스태킹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보고 도입해서 검증하는 것이 검증하고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림프종이 의심되는 검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림프종 진단에서는 세포의 핵 염색지 패턴을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사용하는 40x 스캔의 경우에는 그 핵을 관찰하는 정도까지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0x 이상으로 스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파일 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또 스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x에서도 일부 뉴클리어 그레이딩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있었고, 그러나 최근 일본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진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폴리큘러 림포마의 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임상적 영향이 적은 것들에서 차이가 나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림프종 진단 시 HE 염색 슬라이드만 보지 않고 면역조직 화학 염색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것도 추가적인 내부적인 유효성 검증과 내부 규정을 통해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H. 파일로리와 같은 미생물 검출의 경우에 왈틴 스타일이라든지 하는 특수염색을 가지고 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크기가 작다 보니 다른 아티팩트와 구분할 정도의 고해성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배율로 스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 시간과 파일 용량, 전체 시스템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충분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서 옵티멀한 G스태킹이나 배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선 독성 병리 논문에서는 디지털 병리와 디지털 영상 분석의 주된 영역이 될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는데요. 임상 종양학 분야와 암 연구 분야, 그리고 사람과 동물 진단학, 그리고 독성 병리에서 전 임상 단계에 특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것이 아마 병원 병리과에서 진단 영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독성 병리에서는 대체로 전 임상 과정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디지털 병리와 관련된 기본 용어들로 병리학회에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하면서 이 분야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같은 용어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시간상 개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오른쪽 QR코드 링크로 연결된 권고안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짚고 넘어갈 용어로는 전체 슬라이드 영상, 영어로 홀 슬라이드 이미지 또는 WSI, 줄여서 WSI라고 하는 용어가 슬라이드를 이제 부분적으로 캡처한 것이 아니라 전체 슬라이드를 스캐닝해서 그 자체로 모니터로 바로 1차 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스캔을 한 디지털 병리 영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용어가 자주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G스태킹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증 단계가 디지털 병리를 도입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유효성 검증은 여기서 말하는 유효성 검증은 유리 슬라이드 진단과 스캐닝한 슬라이드 영상을 모니터로 보고 한 진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슬라이드로 한 번은 현미경으로 진단을 하고 2, 3주 후에 같은 사람이 같은 슬라이드를 스캐닝한 영상으로 다시 진단을 해서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병리의 여러 적용 분야 중에서 특히 병원 내에서 병리과의 진단 품질 보증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장비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셋업을 한다거나 또는 카메라로 말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장비라고 한다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성병리학에서는 환자 진단 데이터와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매우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병리 시스템을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이용한 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품질 보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 WSS에 대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캔 과정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영상은 유리 슬라이드 영상의 고해상도 복제물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버추얼로 그대로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 획득의 여러 단계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실제 유리 슬라이드 영상이 디지털 영상으로 100% 동일하게 복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캔 영역이 부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조직이 너무 얇아서 희미하거나 크기가 작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방의 지방 조직이라든지 괴사가 많은 조직의 새침 생검 검체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스캐너의 자동 조직 탐지 시스템이 부적절한 영역을 스캔하여 정보가 소실되거나 누락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이 다 되고 나서 이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스캔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의 권장 기능 요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명시화 방식의 광학계 적당한 조도를 확보를 해야 하고 최소 40x 확대가 가능한 장비가 권장이 됩니다. 슬라이드 교환 중에 파손, 탈락, 위치 이동이 없고 바코드, QR코드 등 식별 정보를 인식 가능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학 확대 영상을 촬영함과 동시에 개요 영상,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미리 보기 영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버뷰 이미지를 촬영하는 기능이 같이 있어야 하고 동일한 가로 세로 영상 분해능이 있는 것이 좋고 적절한 컬러 영상의 색 영역 및 개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 초점 기능이 있고 나중에 품질을 검토할 수 있는 얼룩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기포, 커버 슬라이드의 파손, 타일이나 띠처럼 영상 결합 시에 줄무늬 또는 타일의 오정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캐너 종류나 성능수 스캐너를 이제 도입할 때 얼마나 많은 어떤 스캐너를 골라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캐너가 필요한지는 검사 규모나 검체 크기 그리고 검체 종류, 검사 항목, TAT, 인력 수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스캐너 수는 전체 시간과 스캔이 가능한 시간, 그리고 스캐너 이용률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 시간은 스캔할 검체 수에 장비의 슬라이드당 평균 스캔 시간을 곱하여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장비 회사에 따라서 채도나 색, 농도, 온도 차이 같은 것이 나기 때문에 비교 테스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상 저장 시스템에 대한 고려사항은 영상 저장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과, 그러니까 GPU 시스템과 서버, 그리고 영상 저장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은 독립 서버가 권장이 되지만 병원 내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경우에는 병원 내 팩스와 통합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자료를 얼마나 보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 기관이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리고 또 이제 연구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IRB에서 권장하는 대로 규정된 대로 그에 따라서 보존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임상적인 그 진료 자료의 경우에는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보관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연구 보존을 기본으로 해서 최소 5년 이상 치는 핫 스토리지, 그러니까 바로 꺼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검사 기록이나 소견에 준하는 그런 5년 정도로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림스, EMR, 팩스와의 통합 운용을 위해서는 IT 전문가와 사전에 자문을 충분히 하고, 또 이 도입 과정에서도 이 충분한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상 저장 시스템의 권장 기능 요건은 식별 정보와 디지털 영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뀌어도 이전 영상을 이렇게 꺼내보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열화 등에 의해서 손상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백업이나 미러링 형태의 저장 방식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AS라든지 네트워크 결합 저장 장치인 NAS, 또는 중복 배열 독립 디스크인 RAID 등의 저장 방식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다른 스캐너 장비나 또는 팩스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이제 다이콤 형식까지 지원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표시 장치 및 영상 뷰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면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태블릿 컴퓨터 등의 휴대용 장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징 체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영상을 관련하는 모든 단계의 그런 이 영상 표시 장치부터 영상 뷰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모든 단계, 그리고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이미징 체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계적인 요인과 주변 환경 요인이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놓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 조도가 있는 그런 방이나 위치에서 어떻게 놓고 쓰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비교한다고 할 때, 여러 개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 2개 이상의 모니터로 관찰을 할 경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종류의 또는 같은 연식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사용 기간이 오래될수록 성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효성 검증과 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상 표시 장치 및 영상 뷰어 소프트웨어의 권장 기능 요건을 보게 되면, 모니터 등의 이런 영상 표시 장치 기술은 계속해서 급속히 발전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기능 요건을 딱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단순한 수치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휘도라든지 휘도비, 대비 등은 사무실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기능 요건을 정하여야 하는데, 모니터 해상도와 스캐너 해상도가 같아야, 예를 들어서 스캐너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모니터 해상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스캐너 해상도가 너무 좋고 모니터 해상도가 낮으면
또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아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가 같은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뷰어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보기 영상 또는 관찰 영역을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 관찰 영역 표시 기능, 그리고 축적이 보이게 하는 축적 표시 기능, 뭐 주석을 할 수 있는 기능, 어노테이션 기능, 관심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관찰 기능, 계측 기능 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이나 또는 심층학습,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컴퓨터 보조 진단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이제 정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 그 에비던스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도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금까지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영상 표시 장치의 최소 기능 요건인데요. 이것이 보시면은 발표 연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최근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기준을 어떻게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모니터를 도입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 정보 시스템과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과의 통합, 연계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실험실 정보 시스템을 이제 LIS 또는 RIMS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라고도 하는데 RIMS, EMR, HIS와 연계할 때는 HL7 등의 그런 표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인 PACS와 연계를 할 때는 국제 표준인 다이콤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일 경우에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를 할 때는 기관 내 IT 부서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보 보안이나 통신 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병리 또는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에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인 대책이 일단 시스템 도입과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진단 같은 경우에는 루틴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좀 특수한 상황, 뭐 병리과 같은 경우에는 동결절편 검사라든지, 그래서 아주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지만 좀 신속한 그런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iOS나 안드로이드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HTML5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크로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유효성 검증에 관한 12가지 광고 가이드라인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이것은 이제 2013년도 미국 병리 협회인 CAP에서 내놓은 이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그 진단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12가지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각 권고 사항별로 이 증거 수준에 따라서 이 엑스퍼트 컨센서스 오피니언인지 레코멘데이션 정도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요 내용이 이제 지금 저희 대한병리학회 가이드라인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독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일본 가이드라인도 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진단적인 영역에서는 이 유효성 검증을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대한병리학회에서 발표한 유효성 검증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 진단 목적으로 WSI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모든 병리 검사실은 이런 유효성 검증 연구를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성병리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독성병리의 경우에도 이
이 내용을 이 실험실에서 이 디지털 병리를 이용해서 이 진단을 할 경우에 같은 그런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을 하려면 이런 유효성 검증 검사가 도입 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효성 검증 연구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 제조업체가 의도한 임상적 사용과 일치하는 용도의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검체에 사용하는 그런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세포검체의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산부인과 이제 세포검체 가지고 유효성 검증을 하고 그거를 도입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변 검체를 가지고도 동일하게 이걸 이용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산부인과 검체 가지고 유효성 검증을 했다고 해서, 또는 이 장비는 산부인과 검체를 대상으로 만든 것인데 유효성 검증을 따로 하지 않은 상태로 유린 검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유효성 검증 연구는 기술이 사용될 실제 임상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권장사항인데요. 그래서 실제 진단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유효성 검증을 계획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효성 검증 연구는 전체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포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구비된 상태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그 각 파트별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크게 변경될 경우는 유효성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경우, 새로운 스캐너를 도입했다든지 새로운 모니터를 도입한 경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유효성 재검증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효성 검증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된 한 명 이상의 병리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리 슬라이드로 진단을 한번 하고 또 2, 3주 후에 다시 한번 스캐닝 된 걸로 진단을 해서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이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하느냐? 어떤 한 가지 검사 유형에 따라서, 검체나 검사의 유형에 따라서 한 가지 적용 분야에서 최소 60개의 검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H 검사다. 그러면 H 염색한 슬라이드를 최소 60장을 가지고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적용 분야, 예를 들어서 면역 조직 황염색이라든지 특수염색 같은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각각 20개의 검체 정도를 추가해서 유효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유효성 검증은 동일한 관찰자에 의해서 유리 슬라이드 영상과 디지털 영상을 비교하여 진단 일치도를 비교 분석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 관찰자 내 변동성 평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진단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똑같은 걸 가지고 좀 기간을 두고 두 번 검사해서 서로 같은지를 보는 식으로 유효성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유효성 검증 시 디지털 영상과 유리 슬라이드 영상은 무작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순서대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것은 무작위로 하면은 좀 더 그 기억 편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똑같이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디지털 영상과 유리 슬라이드 영상을 관찰할 때 최소 2주 이상의 워시아웃 피어리드를 두어서 기억 편향, 리콜 바이어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2주 이상의 사이의 간격을 두고 이 두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유효성 검증의 과정 중 유리 슬라이드에 포함된 모든 조직이 디지털 영상에 제대로 스캔되었는지 확인하여 영상 획득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데이터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이 스캐닝이 제대로 됐는지를 같이 이 유효성 검증을 하면서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병리검사실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 유효성 검증의 방법, 측정 결과 및 최종 승인을 기록한 문서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전문가 합의 의견인데요. 결국에는 유효성 검증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성병리학회의 오피니언 페이퍼에서는 향후에 AI와 디지털 독성병리가 가지고 올 그 퓨처 임팩트가 어떤 것이 또 있을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 어널리시스와 또 3D 리컨스트럭션, 이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이제 AI로 다 하게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최근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멀티스펙트럴 이미징, 여러 가지 이제 세포의 그 단백질과 실제 성분을 여러 색깔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런 멀티스펙트럴 이미징과 이것이 AI가 결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래서 이것은 증강 현실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 라이브로 우리가 또는 눈으로 실제 어떤 조직을 본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라이브 현미경 이미지에서 바로바로 디텍션하는 그런 증강현실이 같이 이제 더 많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에듀케이션, 어떻게 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접목이 돼서 더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귤레이터리 인바이러먼트,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대한병리학회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디지털 병리 분야에 대해서도 이 새로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시범평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있을 병리학회에서 발표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QR코드로 링크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디지털 독성 병리는 전체 슬라이드 영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병리 진단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격 병리 디지털 이미지 분석, 컴퓨터 보조 진단과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분석에 이르는 전체 분야이고,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주고 해석에 있어서 판독 잔해 또는 판독자 간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고, 향후에 컨텐트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다양한 연구 결과칸 그리고 종간 데이터 비교 분석과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새로운 독성 반응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병리의 각 컴포넌트별로 도입 시에는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고요.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특히 진단 영역에 있어서는 대한병리학회 12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 도입 전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향후 디지털 독성병리 도입은 독성병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고, 하나 제언으로 말씀을 보태면 미국 독성병리학회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디지털 독성병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을 정리해 내놓았는데, 우리나라 독성병리학회에서도 독성병리에 특화된 내용으로 특히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도입 적용 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 이외에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QR코드 링크로 모아놓았는데요. 올해 초 JPTM의 디지털 병리와 컴퓨터 보조 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담은 리뷰 페이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디지털 병리와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유튜브 강의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영어 논문과 한글판 최종본 링크와 간략한 소개 강의 링크, 그리고 의학 연구를 어떤 식으로 계획해 볼 수 있을지 정리한 유튜브 강의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병리학회에서 내년에 시범평가로 실시할 디지털 병리 레드북 평가 항목에 대한 강의 파일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